안녕하세요. 저는 35,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된 새신부 조명혜라고 해요. 여러분, 며느리가 자기 부모님께 선물 하나 해드리려면 시댁 허락까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쪽 룰을 잘 모르는 걸까요? 아니요, 잘 모르는 저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싶거든요. 근데 제 시모는 그걸 당연하다 여기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모 잘못 걸렸습니다. 제가 체구는 작아도 성격은 좀 지랄 맞거든요. 어릴 때 별명이 치와와였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늘 들어왔던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그냥 가끔 툭 던지는 잔소리가 아니라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되는 수준이었죠. 명예야, 괜히 속으로 참지 마. 그렇게 하면 너만 병된다. 할 말 있으면 꼭 하고 살아. 맞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는 금방 바보 취급만 당한다. 네가 작으니깐 더더욱 할 말은 해야 해. 이 말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리다 보니 저도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진리처럼 받아들이게 됐어요. 세상은 참으면 손해구나. 내가 직접 말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태어날 때부터 워낙 작았거든요.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신세를 져야 했고 다행히 건강을 되찾아 나오긴 했지만 자라면서도 늘 또래보다 키도 덩치도 작았어요. 부모님은 혹시라도 제가 약해 보인다고 무시당하지 않을까 늘 걱정하셨죠. 그래서인지 저를 진짜 별별데 다 보내셨어요. 태권도장, 수영장, 유도장, 방학마다 체육관, 운동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영어 학원, 수학 학원까지. 아빠는 늘 이렇게 말하셨어요. 네가 힘을 길러야 남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야.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 해놔야 사람들이 만만하게 안 본다는 걸 너도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그렇다고 저를 꽉 틀어쥐고만 계신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놀 땐 또 마음껏 놀라고 풀어주셨죠. 동네 친구들이랑 해지도록 술래잡기를 하거나 고무줄놀이 하다 무릎 깨져와도 크게 혼내지 않았어요. 놀 땐 놀아야지. 책상에만 앉아 있는다고 다 배우는 줄 알아? 친구들이랑도 친하게 지내야지. 대신 싸우지 말고 혹시나 싸우면 너가 이기고만 오면 돼.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이 참 전략적으로 저를 키우신 것 같아요.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강하게 밀어붙이면서도 애답게 살게는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할 말은 하는 사람이 됐어요. 다만 막무가내로 싸우는 건 아니었고 부모님이 늘 강조하시던 예의와 선은 지켜라 이 말이 몸에 배었거든요. 말할 땐 조리 있게 욕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그러다 보니 학창 시절에도 친구들이 저를 꽤 많이 따랐어요.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죠. 회사라는 게 괜히 입국 닫고 있으면 진짜 호구 취급당하기 딱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신입사원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의견 꺼내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이긴 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회의 자리에서도 할 말은 다 했어요. 물론 무례하게가 아니라 예의는 지켜가면서요. 팀장님, 그 방법은 일정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면 최대한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 그렇게 해도 무관하긴 해요. 이번엔 명예 씨 말대로 해볼까? 이렇게 의견을 내다 보니 오히려 장점이 됐어요. 후배들에겐 든든한 선배로 보이고 상사들한테는 쟤는 맡기면 해낸다는 신뢰를 얻게 됐으니까요.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어요.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몰려서 진짜 주저앉을 뻔한 날도 많았지요. 그래도 저는 이상하게 끝까지 버텼어요. 이건 제가 맡았으니까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부모님이 늘 강조하시던 그 말이 제 안에서 버팀목처럼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인지 제 20대는 남들이 보기엔 참 평탄해 보였을 거예요. 흔히들 말하는 큰 굴곡이나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이 없었으니까요. 남들은 취업 못해서 아니면 회사에 적응을 못해서 그것도 아니면 사랑이란 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온 거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레 내 인생은 앞으로도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0대 초입,
제 평온을 흔드는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죠. 남편과의 만남은 지인의 소개 자리였어요. 사실 저는 큰 기대도 안 했습니다. 한두 시간 밥이나 먹고 그냥 헤어지겠지 싶었죠. 근데 막상 마주 앉아보니 이상하게 대화가 술술 풀리는 거예요. 흔히들 말하잖아요. 사람은 자기랑 반대되는 성격을 만나야 잘 산다고. 근데 남편은 저랑 많이 닮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묘하게 끌렸어요. 그날 첫인상에서 제가 확 잡힌 건 아니에요. 외모가 제 이상형이라서도 아니었고 첫마디에 설레서도 아니었어요. 대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저 조명애를 남자로 만들면 딱 이 사람이겠다 싶은 순간들이 연달아 생겼던 거예요. 예를 들어 주말 얘기를 할 때였어요. 대부분의 소개팅 자리는 혹시 이 사람이 내 연인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연애 관련한 대화 주제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매일 보고 연락하는 게 쥐약인 사람이라 난 연애를 못하겠구나 했었어서 좀 소개팅에 회의적이었거든요. 그 점에서 이 사람한테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기도 했어요. 어차피 잘 안 될 건데 와서 시간 쓰고 돈 쓰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미리 운을 띄워보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먼저 말을 꺼내는 거예요. 저는 주말마다 꼭 붙어 있어야 하는 연애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도 필요하고 또 만날 땐 만나고 그렇게 균형이 맞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늘 생각해왔던 게 똑같았거든요.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은 하루라도 연락이 없으면 싸움이 났고 주말마다 무조건 봐야 한다는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남자는 저랑 똑같은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매일 연락해야 한다고 하면 더 피곤해져서요. 서로 편할 때 연락하고 주말에도 하루 정도는 각자 시간 가지는 게 롱런의 비결 아닐까요? 정말요? 이거 진짜 신기하네. 저 사실 그것 때문에 늘 욕먹었어요. 그래서 미리 이야기한 거거든요. 와,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처음 봐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확신이 조금씩 생겼어요. 또 하나 저를 놀라게 한 건 음식 취향이었어요. 소개팅 첫 자리에서 곱창집을 가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핸드폰을 보다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주변에 맛집을 여러 개 찾아보긴 했는데요. 근데 명희 씨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동네에 제 단골 곱창집이 있거든요. 근데 멀어서 잘 못 오는 가게라 아까워서 여기 진짜 강추 가게인데. 그러면서 아차 하더니 곱창 괜찮아요? 하고 묻더라고요. 보통은 파스타니 스테이크니 이런 거 이야기할 텐데 곱창이라니 순간 웃음이 터졌어요. 왜냐면요. 제 최애 음식도 딱 곱창이었거든요. 헐, 저 곱창 엄청 좋아하는데요. 저는 곱창이랑 막창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인데. 우와, 진짜요? 그러면 곱창 먹으러 갈래요? 이때부터였죠. 저는 속으로 이 사람은 뭔가 나랑 결이 맞는다 싶었어요. 음식 취향은 사소해 보이지만 평생 먹고 사는 일에 관련된 거라 은근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기분 좋게 소주도 한 잔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기가 막히게 맞았어요. 저는 주량이 소주 반 병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맨날 반은 남기니까 아까워서 잘 안 먹게 되거든요. 근데 남편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명희 씨도 주량이 소주 반 병이라고요? 나던데. 우리 둘이서 같이 마시면 딱 한 병 마실 수 있겠네요. 진짜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맞지? 저 아까워서 밖에서 소주 잘 못 마셨거든요. 요즘 소주도 비싼데. 그러니까요. 내가 시킨 거 친구놈들이 다 뺏어 먹고. 와, 이거 진짜 운명 같은데? 저는 이런 대화가 거창한 게 아니라 더 좋았어요. 우린 진짜 똑같다. 이런 공감대가 단순한 취향 맞춤을 넘어서는 거였거든요. 결국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요. 연락 빈도가 문제되는 커플들이 많다는데 저희는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연락 안 해도 서운한 소리 한마디 안 나왔고 바쁘면 바쁜 대로 각자 지냈어요. 서로를 간섭하지 않는 게 편했고 그래서 오히려 만날 때 더 반가웠어요.
그렇게 일상을 공유하는 패턴까지 맞아떨어지니 저는 점점 확신이 강해졌어요. 이 사람은 진짜다. 이런 사람 또 못 만난다. 그래서 결혼 결심도 빨라졌습니다. 남편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을 더 이상 만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괜히 시간 끌고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남편 생각도 같다고 해서 그렇게 저희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결혼 얘기가 오갔고 양가 인사도 술술 풀렸어요. 부모님께도 금방 알렸고 예식 날짜 잡는 것도 큰 충돌 없이 넘어갔죠.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이 얽히고 환경이 겹치면 꼭 변수가 생기더라고요. 남편과의 관계는 분명 편안했는데 정작 시댁과의 첫 만남에서 저는 묘한 기운을 느꼈어요. 시어머니, 그러니까 예비 시모는 겉으로는 너무 잘해주셨어요. 음식 한 상 가득 차려주시고 손 꼭 잡으시며 웃으셨거든요. 아이고, 우리 규종이가 드디어 장가를 가네.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데려오다니 앞으로 자주 와야지. 어머님,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 촉이 빠른 편인데 그날따라 그 미소가 속까지 와닿지 않더라고요. 겉으론 환하게 웃는데 눈빛이 묘하게 차갑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결혼 준비라는 게 워낙 예민한 시기잖아요. 저만 괜히 긴장한 걸로 생각했죠. 근데 인생이라는 게 쎄한 촉이 괜히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 감이라는 게 100이면 99는 맞고 나머지 일은 빗나간다는데 제 인생에는 그 1%가 없다는 걸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죠. 그날 느꼈던 위화감이 그냥 감정 기복이 아니었다는 걸요. 결혼 초반 저는 생각보다 무난하게 적응했어요. 남편이랑은 성격도 잘 맞고 생활 습관도 큰 충돌이 없었으니까요. 이 정도면 괜찮다, 잘 만났다 싶던 시기였죠. 그런데 역시 문제는 시댁 쪽에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참 겉과 속이 다른 분이셨어요. 겉으로는 늘 웃으면서 며느리 덕분에 집안이 화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말 속에는 은근한 가시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셔서 그런지 사고방식도 많이 보수적이셨는데 특히 자주 꺼내시는 말이 있었죠. 명혜야, 여자가 시집 왔으면 이제는 친정보다 시댁이 먼저야. 명절은 그날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날은 무조건 우리 집에 있어야지. 친정에는 언제든 갈 수 있잖아. 전 속으로 아휴 또 시작이다 싶으면서도 뭐 겉으로는 웃으며 네 어머님 하고 넘겼어요. 원래 그 세대 어른들한테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뭐 시아버지도 우리 부모님도 다 아실 거라며 말씀하시는 거 보니 시모랑 다를 바 없었고요. 실제로 제 친정 부모님은 그런 시부모님을 이해하는 쪽이셨어요. 시부모님이 연세가 꽤 있으셔서 우리 엄마 아빠랑은 나이 차이가 좀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 보기에도 옛날 분들 그렇지 뭐 싶으셨던 것 같아요. 괜히 맞서서 뭐하냐. 옛날 분들 생각이 다 그렇지 뭐. 명절 하루인데 어때? 우린 그냥 언제든 너희 얼굴 한번 보면 돼. 사실 불합리한 일이긴 하잖아요. 원래 성격대로라면 할 말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땐 그래 세대 차인데 굳이 날 세워봐야 좋을 거 없지 싶어서 그냥 넘겼어요.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의 기대치가 높아진다는 거였어요. 명절이 다가오면 전화를 해서 당연히 오는 거냐고 떠보셨고 제가 일이 바빠서 당일에 출발한다고 하기라도 하면 아주 난리가 나시더라고요. 연휴 내내 와 있어야 한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했으니 그냥 당일에 하루 가고 말았거든요. 그냥 무난하게 명절 잘 보내고 왔죠. 그런데 결국 참을 수 없던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시모가 저를 따로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회사에서 요직에 앉아 있으니 아범이 기를 못 펴는 것 같다. 남자는 아내가 받쳐줘야 팔자가 트이는 건데 마누라가 너무 앞에 나가 있으니까 저 애가 어깨를 을쓰기지 못하지 않니? 그게 다 아내 영향력이 있는 거란다, 얘.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직장에서 나름 인정받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진 않아도
최소한 집에 보탬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남편 기를 죽인다로 해석하시다니. 그런데 시모는 거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그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애 낳고 살림하는 게 낫겠다. 여자가 돈 몇 푼 버는 게 뭐가 중요하니? 결국 남자가 당당해야 집안이 흥하는 거야. 명예 너 내일 당장 회사에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오렴. 그 순간 제 안에서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동안은 세대 차이라 여기며 참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제 선을 확실히 넘어섰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정색하고 대답했어요. 어머님, 요즘 세상에 외벌이로는 살기가 빠듯해요. 저희는 집 대출도 있고 생활비며 공과금도 만만치 않은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감당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벌더라도 그게 남편 기를 죽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같이 사는 부부인데 서로 보탬이 되면 되는 거지요. 저희끼리는 돈을 얼마 버는지로 급을 나눈 적이 없는데 아이 왜 어머님께서 긁어부스럼을 만드세요. 제 말투가 평소랑 달랐기도 했고 이렇게 따발총처럼 기는 기구 아닌 건 아니다. 따진 적이 없었으니 시모가 당황해선 순간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마지못해 내뱉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요즘 애들은 어른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니까. 그러고 자리를 피하시길래 저도 어깨 으쓱하고 그날은 그렇게 넘겼지만 속으론 확실히 선을 그었어요. 이제 이런 문제는 더는 못 참겠다 하고요. 그 후에도 시모는 다른 집 며느리를 예로 들면서까지 저를 은근히 꼬집었어요. 옆집 며느리는 애셋 낳고 직장 그만두고 살림만 하는데 사위가 얼마나 기가 펴서 다니는지 모른다며 며느리도 남편 기 세워주니까 집안이 반듯하지 않냐고 저 다 들리게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한숨 쉬고 말았죠. 시모가 제 대답을 바라고 얘기했던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받아치는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 애초에 혼잣말 하듯이 그냥 중얼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더 말을 못 얻는 거죠. 저도 얼마나 답답했는데요. 그러던 중 시간이 흘러 시모의 칠순이 다가왔습니다. 한 집안의 큰 생일이니 준비를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뭐를 해드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 톤이 평소랑 좀 달랐습니다. 은근히 흥분된 듯 뭔가 기대가 묻어났어요. 명희야, 있잖니. 우리 집 냉장고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맛이 가려고 그러네.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네. 이제 곧 칠순이기도 하고. 그걸 며느리가 선물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사실 그 정도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큰 생일인데 며느리한테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저도 차라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은 좀 편해졌거든요. 뭐 해드려야 하나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다. 그냥 냉장고 말고 그 비스코프인지 포크인지 숟가락인지 하는 그거 있잖아. 문 4개 달린 거. 얼음도 자동으로 나오고 별별 기능 다 있는 거. 아유, 내가 그거면 딱 좋겠다 싶더라니까. 괜찮지? 그땐 저도 모르게 입술이 실룩거리더라고요. 그 브랜드 신상이면 기본이 몇백은 훌쩍 넘는 제품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이다. 이번 칠수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않겠니? 아니 친구들 다 크루즈 여행 갔다 왔다고 난린데 나도 이번엔 좀 다녀와 보고 싶어. 해외 크루즈 그거 일주일 정도 잡아서 말이야. 그거 며느리가 해주면 내가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면이 서겠니? 너가 그거 보내주면 내가 평생 기억할 거다 분명. 우리 며느님 돈도 잘 버시잖아. 그지? 순간 저는 전화기를 들고 있는데 손에요 땀이 찼어요. 냉장고도 부담인데 해외 크루즈라니. 아 그래요. 제가 남편보다 월급이 많은데 그걸로 이렇게 휘두르실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냉장고도 뭐 크루즈도 좋죠. 칠순이시니까 충분히 기대하실 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건 제 능력으로 다 해드리기 어려워서요. 저희 생활비도 있고 남편이랑 한번 상의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러자 아까까지만 해도 기대감과 흥분에 높아졌던 시어머니 목소리가 순식간에 딱딱해지더라고요. 뭐? 아니 그거를 왜 아범한테 말하니? 그 애는 내가 또 따로 뭐 해달라고 할 거니까 너는 그냥 네 목만 알아서 하면 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며느리가 챙겨야 하는 거 말한 거다. 아니 왜 아범이랑 같이 하자는 소리를 하니?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걸 저 혼자 어떻게 감당해요? 차라리 제가 규종 씨랑 같이 준비해서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머님 원하시는 냉장고랑 크루즈 여행 다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웃는 얼굴에 침 못 빼는다고 제가 웃으면서 넉살 좋게 얘기하니까 시어머니가 잠시 멈칫하더니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아유 알았다 알았어. 니네끼리 얘기해봐라. 내가 뭘 또 크게 바라겠니? 아유 하여간 요즘 애들은 예전 같지가 않다니까.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해외 크루즈 여행 비용을, 저는 신상 냉장고를 챙기는 걸로 했고요. 시모가 원했던 그 비싼 냉장고 결국 해드렸어요. 솔직히 냉장고 하나만 해도 제게는 꽤 큰 부담이었지만 생일이라는 명분이 있으니 준비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냉장고가 집에 도착한 날 저도 시댁에 들렸는데요. 기사님들이 설치를 마치고 가시자마자 시모는 냉장고 문을 이리저리 열어보며 꼼꼼히 살폈습니다. 뭐 새거라 그런지 괜찮네. 이건 오래 쓸만 하겠다. 그래 이런 건 또 며느리가 챙겨야 집안 꼴이 서는 거지. 말은 투덜거리는 것 같았지만 표정은 분명 들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자꾸 올라가는 걸 숨기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시모는 남편이 마련해준 해외 크루즈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7박 8일 일정이었는데 가 계신 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배 위에서 찍은 사진, 선상 레스토랑에서 포즈 잡은 사진, 친구분들이랑 웃는 모습까지. 시모가 신난 모습을 보니 저도 웃음이 피식 나더라고요. 짜증내고 꼽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신나서 연락을 바리바리 해주는 게 훨씬 낫다 싶었죠. 그렇게 시모가 해외여행을 즐겁게 즐기고 있을 무렵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다급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명혜야, 아휴, 우리 집 냉장고가 영 맛이 갔어. 갑자기 웅웅 소리만 나고 찬바람이 안 나오더라. 네 아빠는 뭘 눌러봐도 모르겠다 그러네. 어쩌냐, 음식 다 상하게 생겼는데 기사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부모님이 전자제품 고장나면 늘 이런 식이었거든요. 세탁기 고장났을 때도 보일러 난방 안 될 때도 부모님들 중에 고객센터 연결하거나 뭐 신청하거나 이런 거 잘 못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딸내미가 해주니까 귀찮아서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요. 아무튼 결국은 제가 전화 돌리고 예약 다 했어요. 엄마, 제가 고객센터 연락해서 기사님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그래, 알았어. 고마워, 딸. 일하는데 미안해. 그리고 몇 시간 뒤 저녁에 다시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쭉 빠져 있더군요. 기사분이 와서 봤는데 안에 부품이 다 노후돼서 갈아야 한단다. 아유, 근데 그 비용이 새 걸 사는 값이랑 크게 차이도 없다고. 그냥 새 걸로 바꾸는 게 낫겠다 그러네. 그 말을 듣는데 저는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사실 낮에 엄마한테 전화 온 뒤로 이미 망가졌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은 했거든요. 아니, 우리 집 냉장고가 무려 13년째인데 13년 동안 단 한 번도 큰 고장 없이 돌아갔다는 게 오히려 신기했죠. 요즘 가전제품들 보통 7, 8년만 돼도 삐걱거리기 시작하는데 이건 버티다 버티다 이제야 숨을 거두려는 듯 했으니까요. 엄마, 13년이면 진짜 오래 쓴 거예요. 그 정도면 제목 다 한 거죠. 이제는 바꿀 때가 된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새 걸로 해드릴게요. 아이고 무슨 너가 돈이 어디 있다고. 됐어 그냥 둬. 아유 엄마 딸이 준다고 할 때 받으셔요. 대신 이걸로 올해 엄마 아버지 생신 선물 퉁치면 어때? 아유 그래도 우리한테는 너무 남는 장사인데. 그러면 잘 받을게.
너가 알아서 괜찮은 걸로 하나 사주라. 대신에 너무 비싼 거 사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늘 저한테 너도 생활 빠듯한데 괜히 돈 쓰지 마라 하시던 분들이라 그동안 집에 제대로 된 선물을 해드린 적이 별로 없었어요. 늘 사소한 것만 챙겨드렸지. 가전 하나 큰맘 먹고 해드린 건 없었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오히려 잘 됐다 싶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제품들을 뒤적이다가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시댁에 놔드린 그 냉장고 비싸긴 했는데 성능은 확실했지 하고요. 시모가 냉장고 문을 이리저리 열어보면서 못 이기는 척 미소를 흘리던 모습. 그때 저도 구경해보니 비싸긴 참 비쌌지만 그래도 성능 하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돈값을 톡톡히 하는 제품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 뭐 어차피 큰맘 먹고 사는 거라면 부모님 댁에도 같은 걸로 해드리자. 결국 똑같은 모델을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를 눌렀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카드 청구서가 아찔하게 지나갔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후련했어요. 근데 이걸 굳이 남편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굳이 말 안 해도 알 길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부부끼리 이런 것도 공유를 하는 게 맞는 거겠지 싶어서 그날 밤 남편한테 보고했죠. 여보, 오늘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친정 냉장고도 고장났다고 그러네. 벌써 13년이나 쓴 거라 이제는 바꿀 때가 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 새 걸로 해드렸어. 아, 그래? 뭐 냉장고 잘 망가지는 계절 같은 거라도 있나? 뭐로 했어? 저번에 왜 어머님 냉장고 해드리면서 보니까 그거 진짜 괜찮더라고. 그래서 기왕 해드리는 거 친정에도 같은 걸로 놔드렸어. 그래서 미안한데 당분간 식탁이 간소해질지도 몰라.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표정이 싹 바뀌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그래? 그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닌 걸로 아는데. 돈은 괜찮아? 자기가 돈 다 낸 거야? 내 돈으로 한 거야. 내가 욕심내서 비싼 거 해드린 거니까 내가 해야지. 그러자 남편이 안심한 듯 길게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래, 뭐 잘했네. 장모님 좋아하시겠다. 제 돈으로 샀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잘했다 하는 남편이 좀 찝찝하긴 했어요. 혹시라도 공용통장에 있는 돈 썼으면 큰일 났겠네 싶어서 좀 뿔이 나긴 했는데 뭐 제가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 그냥 생각만 하고 말았죠. 사드린 거 말 안 했다가 뒤늦게 알려줬으면 난리 좀 쳤겠다 싶었네요. 역시 부부관계는 미묘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냉장고 배송이 빠르게 배치됐고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냉장고가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죠. 예, 명예야, 뭐 이렇게 큰 걸 보냈니? 아유, 이거 비싼 거 아니야. 네 아빠가 지금 반찬 다 옮기느라 정신이 없는데 문 4개 열리는 게 신기해서 계속 열어보고 닫아보고 안 해? 이거는 얼음이 자동으로 나오네. 아이, 내가 살다 이런 건 처음 써본다. 야, 명예야, 요즘은 뭐 냉장고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냐? 전화기 너머로 두 분이 들떠서 말씀하시는데 제 입에서도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건 분명 좋은 일이었거든요. 저도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시모가 해외 크루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기 바로 전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다짜고짜 쩌렁쩌렁한 고함이었어요. 아유, 예. 아유, 너 네 친정에도 우리 집에 들어온 거랑 똑같은 냉장고를 해줬다며? 네? 어머님,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순간 머리가 번쩍했죠. 이건 분명 남편이 얘기했구나. 남편이 뽀르르 시모에게 달려가서 말한 게 아니고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남편이 이야기를 했겠거니 싶었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까지 화가 날 일인가 싶더라고요. 네, 어머님, 맞아요. 저희 친정에도 냉장고 선물해드렸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화내실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제 돈으로 아범 돈도 아니고 순전히 제 돈으로 부모님께 해드린 건데요. 자식이 자기 부모님께 선물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그러자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더 큰 소리로 쏘아붙였어요. 아이고, 이 맹랑한 거 좀 봐라. 내가 여태까지 무슨 말을 했는지 네 귀엔 들어가지도 않았던 거야?
여자가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몇 번을 얘기하냐. 너가 결혼을 하고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면 말이다. 첫째가 시댁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친정에다 돈 쓰는 거 아니다. 그 냉장고가 뭐 어디 한두 푼 하는 냉장고도 아니고 그 큰 돈을 덜컥 친정에 쓰고서는 너는 애가 왜 이렇게 당당하니?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출가 외인이라서 친정에다 돈 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제 돈으로 부모님께 드린 건데도요. 그래, 네가 벌어도 그거는 다 아범이랑 같이 쓰는 돈이지. 어? 네 마음대로 덥석덥석 쓰는 돈이 아니여. 남편이랑 상의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썼다는 게 말이 되니? 네 친정에 그렇게까지 해줄 정성이 있으면은 시댁부터 챙겨야 하는 거지.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내가 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속으로는 수백 마디가 오갔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지요. 어머님, 제가 부모님께 냉장고 하나 해드린 게 왜 이렇게까지 욕을 먹을 일인지 모르겠네요. 그럼 앞으로는 제 부모님께 뭐 하나 해드릴 때마다 시댁 허락을 맡아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얘가 또 말대꾸지. 아유 됐고. 내가 오늘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냉장고 통장 환불해놔라. 내가 직접 사부인께 전화해서 확인할 테니까 꼭 해놓는 게 너 좋을 거야. 네가 그 돈 쓴 거면 당장 빼오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둬라. 진짜 시모가 드디어 미친 건가 싶었다니까요. 내가 내 돈으로 제 부모님한테 돈 쓴 게 뭐가 그리 잘못인지, 여기에 남편은 뭔 상관인지 싶었어요. 제가 막 이 정도도 못 쓸 정도로 생활비 안 내는 것도 아닌데요.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제게 늘 하시던 말이 떠올랐어요. 참지 마라. 참으면 병 된다. 억울한 상황에서 입 꾹 다물고 있으면 그게 바보 되는 거다. 했던 그 말이요. 그 말이 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이제야 그 말을 제대로 써먹을 때가 왔다는 걸요. 그래서 환불은 했냐고요? 아니요. 당연히 안 했죠. 이미 설치까지 다 끝났고 냉장고 안에는 음식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데 그걸 미쳤다고 다시 뜯어내서 환불하겠어요? 저는 그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애초에 없었어요. 대신에 저는 다른 쪽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제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결심한 거죠. 그날 시모와 통화를 끊고 나서 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에게 긴 말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남편이 또 시모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말해가지고 제 방해만 할 텐데요. 저는 남편 신경도 안 쓰고 큰 캐리어를 꺼내 바닥에 펼쳐놓고 옷을 하나씩 접어 넣기 시작했지요. 지퍼 소리가 드르륵 울리자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뭐 하는 거야? 어디 갈 데 있어? 당분간 시댁에 가서 지낼 거야. 뭐라고? 갑자기 우리 집에 왜 가? 무슨 일 있어? 제가 그러고 대답을 안 했거든요. 그냥 저는 통보했으니까 된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가출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간다고 말도 했고 그게 시댁이라는데 충분하지 않나요? 근데 제가 입을 딱 다무니까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눈이 동그래지면서 말도 빨라지더군요.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게. 왜 시댁에 있어야 하는데? 이유가 뭔데? 이유는 몰라도 돼. 그냥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 아니, 내가 알아야 같이 해결을 하든 말든 하지. 당신이 말을 해줘야 알 거 아니야. 그렇게 절박하게 묻는데도 저는 못 들은 척 옷가지를 챙기고 세면도구를 캐리어에 넣고 짐 싸는 데 집중했어요. 남편이 답답해 미치려는 동안 저는 회사에는 휴가를 내야겠다.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죠. 제 생각엔 이 기회에 남편도 한 번 혼쭐이 나야 했거든요. 짐을 다 싸들고 시댁 앞에 도착했을 때 집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곧 문이 열렸고 문 앞에 캐리어를 끌고 선 저를 본 시부는 눈이 동그래져서 한참을 말없이 서 계셨어요. 며느라가야. 아니, 이 시간에 여긴 무슨 일이야? 그 큰 캐리어는 또 뭐고? 저는 활짝 웃으면서 일부러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버님,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어머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시댁 식구들을 떠받들으면서 살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제가 여기로 들어와서 시집살이를 제대로 해보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전 예전에 남편이 쓰던 방 그대로 쓸게요. 시부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한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말도 못하고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시부도 항상 시모 말에 동조하곤 했지만 자기는 귀찮아서 한 발 뒤로 물러서 계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모가 오면 해결하겠지 싶으셨을 거예요. 뭐 어쨌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열고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짐을 와르르 방에 펼쳐서요. 편한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선머슴처럼 집안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일부러 쿵쾅거리면서 걷고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마음대로 꺼내 먹고요. 과자를 봉지자에 들고 와서 거실에서 늘어져 먹었습니다. 치우라는 소리도 없으니 아예 뒷정리는 생각도 하지 않고 식탁 위에 그냥 올려놨어요. 그러다 출출해지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남은 건 그대로 또 식탁 위에 놔둔 채 방으로 들어갔죠. 시부가 옆에 계시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사실 옆에 계실 때 더 열심히 진상짓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쇼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무대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다음 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이 시모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날 밤 현관문이 덜컥 열리고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제 심장이 두근거렸는데요. 드디어 본방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집으로 들어온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아니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그 목소리는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전 일부러 소파에 대차로 터져 앉은 채 배달해둔 떡볶이 그릇을 앞에 두고 젓가락을 돌리며 천연덕스럽게 웃었지요. 어머, 아유 어머님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떡볶이 좀 시켜놨는데 같이 드실래요? 좀 식었는데 어머님 앉기 전에 데펴와 주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간 굳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제서야 집안 꼴을 확인한 거죠. 아유 세상에, 집안 꼴이 이게 다 뭐야? 이거 전부 다 네가 처먹은 거냐? 네, 맞아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회사 다니느라 밥을 제대로 처먹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댁에 온 김에 마음 편히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했죠. 어머님 덕분에 제가 힐링하네요. 아유 처먹었으면 치우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대체 뭔 꼴이야? 그 소리에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이며 일부러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아유, 어머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행 다녀오시더니 생각이 바뀌시기라도 하신 거예요? 어머님 말씀대로 며느리는 시댁 식구니까 저는 이제 이 집 딸이나 다름없잖아요. 딸이 먹고 늘어져 있으면 엄마가 치워주는 게 국룰이잖아요. 저도 어머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고요. 이제 슬슬 치워주셔야 되는데 안 오시길래 걱정했다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이 떡볶이도 꽤 매운맛이라 시뻘겠는데 얼굴이 떡볶이 국물 같던데요? 떡볶이가 당장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당장 짐 싸서 나가. 아니 어떻게 기집애가 집을 개반으로 만들어 놓고? 어머님, 정말 너무 섭섭해요. 제가 어머님 말씀 충실히 따르려고 칠가 외인답게 시댁 식구 챙기려고 이렇게 와서 사는 건데요. 어머님 피곤하셔서 그런가 보다. 여독 푸시고 다시 생각해 보셔요. 그날 이후 저는 못이라도 박힌 사람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놓고 시모가 가장 싫어할 만한 행동들만 쏙쏙 골라서 해댔습니다. 회사를 일주일 정도 휴가 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마음 놓고 버틸 수 있었지요. 씻지도 않고 머리 질끈 묶은 채로 거실 바닥에 대자로 퍼져 낮잠을 잤습니다. 치킨, 피자, 떡볶이, 족발, 온갖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빈 박스는 그대로 놔두었고요. 시모가 좋아하는 화초 앞에 물을 주는 척하다가 일부러 흙을 흘려놓기도 했죠. 시모는 그때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이게 사람이냐 돼지냐. 어떻게 집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진짜.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전화를 걸어 제발 그만하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진짜 미치겠다. 제발 그만하고 집에 와.
당신 왜 그래? 내가 당신 대신 효도하는 거잖아, 효도. 어머님 바라신 대로 해드리려고 내가 휴가까지 냈는데 당신은 나 기특하다고 칭찬이나 하면 돼. 효도는 무슨 효도? 아휴, 이건 그냥 진상이지.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래, 이 자식아. 그래야 알지. 말로 해서는 안 통하니까 내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당신 이제부터 처신 똑바로 해. 그리고 전화를 뚝 끊었는데요. 그 후로 남편한테 사과 카톡이 우르르 오더라고요. 시부도 결국 한마디 하셨습니다. 거실을 가득 어질러 놓은 걸 보고 혀를 차더니 시모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아유, 여보, 이제 됐어. 며느리한테 괜히 시집살이 운운하니까 저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빨리 당신이 사과해. 하지만 시어머니는 두 손을 허리에 올린 채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만 바빴습니다. 절대 못해. 절대 못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저 맹랑한 게 그냥 나 엿먹이려고 수수는 거지. 시부는 답답하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제 진상짓도 멈추지 않았죠. 시모가 사과를 안 하니까요. 그렇게 시댁은 제 등장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시모는 소리를 지르고 남편은 말리고 시부는 타이르고 저는 그 한가운데서 꿋꿋하게 눌러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째 시댁에서 진상짓을 벌이고 앉아 있으니 결국 시모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던 분이 점점 목소리가 잠기더니 나중에는 매일매일 뒷목을 잡고 쓰러질 것처럼 연기를 하셨어요. 뒷골이 땡긴다 하면서 손바닥으로 목을 꾹 누르는 그 제스처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했지요. 보는 사람 기가 막히게. 처음엔 그냥 쇼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본인도 진짜 못 버티겠는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저한테 백기를 흔드셨어요. 내가 졌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너한테 그런 소리 안 할게. 그 순간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느껴졌죠. 이 사과가 진심이라기보단 그냥 상황 모면용이라는 걸. 아직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제가 왜 이렇게까지 난리를 친 건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잘라 상기시켜줬습니다. 이참에 못을 제대로 박아야겠다 싶어서요. 어머님, 제가 제 집에 제 돈으로 제 부모님께 냉장고 하나 해드린 게 왜 이렇게까지 문제였는지 저는 끝까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남편이랑 상의 안 했다고 뭐라 하시는데 저는 제 생각엔 상의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었어요. 아니,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잖아요. 자식이라면 당연히 바꿔드려야 하는 거죠. 나중에 말했더니 남편도 잘했다고 했고요. 시어머니는 말이 막힌 듯 입술만 파르르 떨더군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또 남편이 쪼르르 달려가서 어머님 귀에다 이야기를 했고 그게 어머님 신기를 거슬렀다? 전 솔직히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내 돈으로 제 부모님 챙긴 게 어떻게 어머님 눈치를 봐야 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앞으로는 제발 그런 걸로 소리 지르지 마세요. 또 그러시면요. 저는 언제든 캐리어 싸들고 다시 올 수 있어요. 이제 아시겠죠? 제가 한번 작정하면 얼마나 지랄 맞아지는지요. 그렇게 저는 짐을 다시 챙겨 일주일이 넘어서야 시댁을 나왔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드르륵 소리를 내며 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시모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시원하던지요.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니 다급하게 묻더군요. 왔어? 정말. 당신도 독하다, 독해. 그래서 엄마가 뭐래, 화해한 거야? 화해? 웬 화해? 내가 일방적으로 사과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 어머님이 사과하셨는데 여전히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시더라. 남편은 머리를 긁적이며 헛웃음을 쉬었습니다. 에이, 그래도 됐잖아. 일단 사과했으면 된 거 아니야? 아니, 안 됐어. 끝난 게 아니라고. 제가 단호하게 잘라 말하자 남편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그대로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죠. 앞으로 이런 일 두 번 다시 만들지 마. 당신이 괜히 중간에서 말을 흘리고 어머님이 거기에 불 붙으신 거잖아. 내가 왜 거기 껴서 그런 싫은 소리 들어야 하는데?
당신도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못을 제대로 박아두는 거야. 아, 나는 그런 일도 아니었어. 그냥 엄마한테 무심코 얘기했을 뿐이지. 내가 이 사다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니잖아. 당신도 알잖아. 내가 뭐 당신 이간질하려고 그랬겠어? 그냥 그 습관처럼 다 이야기해버린 거라고. 당신 지금 누구랑 살아? 당신이 지금 최점래 여사님 아들이야? 아니면은 조명의 남편이야? 그 습관 오늘 내로 끝내. 다시는 그런 거 용납 못해.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조심할게. 진짜 앞으로는 그런 말 절대 안 흘릴게. 남편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달래듯 웃더라고요. 제 눈치를 살피는 꼴이 뭐 아직 믿음직스럽진 않지만 당분간은 조용하겠다 싶었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당연히 우리 집안 서열이 말 그대로 싹 뒤집혔어요. 전에는 시모가 맨 꼭대기에서 목청을 높이며 이래라 저래라 하던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꼴이 되어버린 거죠. 시모요? 시모는 이제는 잡소리 같은 거 씨부리지도 못했습니다. 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한마디씩 꼭 제게 시비 걸던 분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 사람이니 참는다 하고 넘어가니까 제 옷차림 지적까지 하던 분이었고요. 심지어 제가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하면 며느리가 집을 등한시한다 이런 소리까지 늘어놓던 분이었는데요. 그 난리 이후로는 입술만 달싹거리고 뭔가 말하려다 제 눈이랑 딱 마주치면 그냥 꿀꺽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특히 명절이 다가왔을 때는 아주 코미디였습니다. 원래는 매번 명절 당일은 무조건 시댁 먼저, 친정은 그 다음이다 이렇게 못 박듯 말씀하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해 제가 일부러 친정부터 가겠다고 선언했어요.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입을 열었죠. 어머님, 이번 명절은 당일에 친정 먼저 가보려고 해요. 매년 시댁부터 갔으니까 이젠 좀 바꿀 때도 된 것 같아서요. 괜찮으시죠? 이 말을 듣자마자 시모 말이 단번에 멎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안 된다라는 고함이 날아왔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21번 깊게 들이마시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휴, 그래, 뭐 친정도 가야지. 사돈들도 기다리실 텐데. 우리는 뭐 내일 와도 괜찮아. 근데 자고 가고 그럴 거 아니지? 진짜 시모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절대 제 앞에서는 티도 못 내고 당일에 오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잠이라도 자고 가면 그대로 다시 말뚝 박는 건 아닐지 PTSD도 온 것 같고요. 근데 대놓고 싫다 그러면 혹시 제가 또 수틀려서 캐리어 싸들고 시댁에 쳐들어와 지랄 생쇼를 벌일까 봐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차마 제 말을 막지 못하는 거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시모는 영혼 없이 내 말이 맞지라며 맞장구만 치고요. 남편도 꽤 달라졌어요. 원래 남편은 시모랑 제가 기싸움을 하건 말건 자기 편하니까 그냥 냅두는 딱 전형적인 외동 아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제 눈치를 먼저 살피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엄마가 밥 먹자고 하시는데 당신 괜찮아? 내 의견이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가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데? 당신도 안 갈 거야? 아니, 난 뭐 당신이 싫으면 안 가도 되지. 전에는 절대 이런 식으로 안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엄마니까 한번 받으려라 라는 태도로 일관하던 사람이 이제는 제 눈치를 보면서 제 답을 먼저 기다리는 게 웃기더라고요. 한번 크게 데이고 나니까 다시 같은 상황이 터질까봐 벌벌 떠는 거죠. 그러니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우리 집안 서열 이제는 제가 갑이고 짱이 됐네요. 시모는 다시는 감히 저를 건드리지 못했고 남편은 눈치만 보며 고개를 끄덕이었고 시부는 항상 뒷짐지고 뒤에 계시고요. 그 한바탕 난리로 모든 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말로만 참으면서는 절대 판을 못 바꾼다는 걸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확실하게 눈앞에서 보여줘야 한다는 걸 제가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줬더니 그제야 모두가 달라진 거예요. 그 뒤로는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누구도 반박을 못했습니다. 시모는 그저 제 눈치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고 시부는 묵묵히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게 우리 집의 새로운 풍경이 된 겁니다. 돌이켜보면 냉장고 하나가 이렇게까지 집안을 흔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처음에 시모가 소리 질렀을 때도 저는 잠깐 멈칫했거든요. 이걸 굳이 맞받아쳐야 하나? 그냥 또 참고 넘어갈까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어릴 적 부모님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참으면 병된다. 진짜 그 말이 맞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들 그러잖아요. 참한 며느리, 시부모 잘 챙기는 며느리. 근데 저는 이제 압니다. 며느리가 착하고 참으면 그건 그냥 봉이 되는 거라고. 오히려 난리라도 한 번 제대로 치면 그제야 다들 꼼짝 못하고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요. 원래는 잘해주는 사람한테 더 잘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게 세상 이치고 인간관계의 기본 아닌가요? 근데 요즘 사회 돌아가는 꼴 보면 그게 안 통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아요. 착하고 참고 말없이 도와주는 사람은 호구가 되고 오히려 목소리 크고 난리치는 사람이 이기는 판이 되어버렸죠. 씁쓸하지만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저희 시댁도 똑같았잖아요. 제가 그냥 참았을 땐 늘 당연하다는 듯이 저한테 이것저것 시켜만 대고 근데 캐리어 끌고 들어가서 집안을 뒤집어 엎으니까 그제야 달라지더군요. 결국 저희 집안에선 이게 파회법이었던 겁니다. 보여줘야 먹히는 거, 난리라도 한번 제대로 쳐야 판이 바뀌는 거. 그렇다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게 잘 먹힌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더 잘해주고 싶어요. 저를 존중하는 사람은 두 배로 챙기고 저를 무시하는 사람은 제 방식대로 매콤하게 응수해 줄 거예요. 필요할 땐 또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제가 당한 만큼 되돌려 줄 수 있었네요. 이렇게 여러분께도 속 시원한 이야기 같이 공유할 수 있어 또 힘을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